네, TMF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많이 추워졌어요. 엄청 쌀쌀하죠. 그러니까요. 막 코도 시리고 이제 손도 시리고 이제 영하로 될 날이 이제 머지 않았는데 네. 그럴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백진삼. 우리의 보양식. 그러니까 네. 보양식이죠. 완벽하게. 원래 이게 몸이 따뜻해야지 추위를 덜 타거든요. 그렇죠. 열이 많이 나게끔 해야 몸에서 추위를 더 안 타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섭취를 해서 몸 안에서 우리가 발열, 핫팩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인간 핫팩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요 백진삼을 드시면 그런 효과가 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할 만합니다. 백진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산삼의 DNA를 99% 이상 100년삼 아시잖아요. 100년삼,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이상 동일하게 복제한 산삼과 이 동의보관 비법에 맞춰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17가지의 원료를 보강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뭐 일반 홍삼 제품보다 진세노사이드 함량 수치가 4배에서 최대, 이거 들으셔야 돼요. 335배. 대박이네요. 335배. 그대로 그냥 요 한 포에 쭉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원투펀치에서 요 고정 댓글에서만 여러분들께 거의 반값 수준의 특가인 139,800원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추운 날 뭐 어머니 아버님한테도 좋고 선물하기 좋고, 특히 어른들은 또 홍삼 뭐 이런 거 백진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건강 챙겨드리면 정말 감동 많이 받으십니다. 백진삼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백진삼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원투펀치 TMF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미넨 얘기를 갖고 오셨어요. 1대1로 끝이 났죠? 네, 대여 클래시커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미 지금 이 TMF 2편이 올라간 시점에서는 대여 클래시커 경기가 진행된 지는 꽤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진 않을 텐데, 근데 이 경기에서 제가 느낀 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실 바이에른 뮌헨 하면 화력. 예전에 뭐 정말 여러 유럽의 강호들에게도 뭐 8골을 넣고 뭐 7골을 그렇지. 넣고 분데스리가에서 잊을만 하면 대량 득점을 하고, 사실 올 시즌 초반만 해도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의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는 견고해졌습니다. 도르트문트전에 실점을 한 게 무려 8경기 만에 실점이에요. 근데 이상하리만치 골이 좀 안 들어간다. 해리케인이 뭐 대여 클래시커 경기 초반에 부상을 당해서 나간 것도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뭐 그걸 떠나서 케인의 부상이나 여러 가지 떠나서 그냥 뮌헨의 공격력이 최근에 좀 답답하다라는 것을 그쵸. 분명 이번 도르트문트전 무승부를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바이에른 뮌헨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문제를 다뤘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해결이 안 됐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전의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적으로 그동안의 바이에른 뮌헨이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보완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면 일단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에 수비력이 좋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콤파니 감독의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렇죠. 선수들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놨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좁은 간격을 유지하게 되면 그대로 볼을 뺏기더라도 좁은 간격을 유지한 선수들이 공간 자체를 가까이서 다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상대 역습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대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고, 그게 곧 김민재, 우파메카노 옆에 알폰스 데이비스가 붙어있기도 하고, 경기를 뛸 당시에는 팔리냐 선수가 또 수비 보호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수들이 좁게 여러 선수들이 모여드는 구조를 취하니까 초반에 공격 일변도에 너무 선수들끼리의 간격이 넓어서 누가 봐도 김민재가 힘들어 보이고 누가 봐도 우파메카노가 힘들어 보였던 그때와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른 거죠. 네. 문제는 수비는 그럼으로써 좋아지긴 했지만 선수들의 간격이 너무 좁아지면서 좌우측 공격이 시원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력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수비는 좋아졌지만 공격력은 떨어졌다. 수비를 위해서 전술을 희생했는데 그에 따라서 공격력도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 뭐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빌드업 대응을 좀 유연하게 해줄 만한 선수들이 필요한데 지금 부상자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스타니시치, 샤샤부이, 이토 히로키, 이 3명의 선수들은 풀백 아니면 센터백을 다 볼 수 있는 선수들인데, 이 3명의 선수가 모두 부상으로 빠졌죠. 그나마 이제 샤샤부이 선수가 최근에 돌아오긴 했지만 이게 최근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반기 때 최근에 한두 달 정도, 지금 12월이죠. 그러면 한 3, 4개월 정도는 계속 경기를 좀 뛰지 못한 멤버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바이에른 뮌헨이 잘 나갈 때 저희가 파블로비치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3선이 필요한 팀, 또 수비형 미드필더의 어떤 플레이가 좀 주목되는 팬분이라면 저는 바이에른 뮌헨의 파블로비치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진짜 빌드업을 잘해요. 좌우 전환, 시야, 그리고 파블로비치의 장점은 볼을 받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의 기본기는 저는 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가 압박을 했을 때 공과 함께 자기 몸을 전방으로 돌릴 줄 알아야 전방을 바라보면서 시야가 트이고 그곳에서 전환이나 전방으로의 볼 배급과 같은 좋은 선택지의 패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스를 잘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시야를 턴 동작을 통해서 잘 확보하고 상대 압박을 맞서면서 탈압박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기본기에 정말 직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블로비치가 정말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파블로비치가 빠지니까 후방에서의 볼 배급, 템포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그 부재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좌우 간격을 좁힘으로써 수비는 잡았지만 공격력이 그만큼 좌우 간격을 벌리지 못하면서 수비수들의 사이 공간, 상대 수비수들의 사이 공간을 벌리려면 좌우 간격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고 자꾸 좁게만 서 있으니까 수비는 이렇게 가드 올리기 쉬워지지만 반대로 공격에서는 펼쳐주는 선수가 없어서 파고들 만한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막아보세요. 이렇게 하고 네. 있으면 여기는 안 되는데 오 진짜 때리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거지. 옆으로는 막 되는 거지. 네. 제가 또 UFC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요즘에 굉장히 그 시야에 대해서 앞에만 가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고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역시 UFC를 요즘 가까이 하셔서 제가 이렇게 가드 울리면서 좀 제대로 하시겠어 봤는데 눈빛이 다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요. 저희 남편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뮌헨이 또 부상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런 게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돌아온 선수들도 조금씩 있지만 훈련에는 합류를 했는데 언제 이제 실전에 나올지 모르고 네. 케인 같은 경우 그리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도 또 눈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요런 상황이 굉장히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부상자들을 체크해봤을 때 뭐 부상자 혹은 이탈자를 보겠습니다. 서브 골키퍼 울라이히가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이탈을 했어요.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나온 바는 없지만 사실 노이어가 그 최근에 잠깐 후연 중에 부상을 호소해서 후연 프로그램에 좀 빠졌던 기간이 있었는데 네. 그때 하필 울라이히도 개인 사정으로 팀을 이탈해 있어서 이러다가 혹시 서드 골키퍼에게 기회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다행히 울라이가 빠져있는 기간 동안 그래도 노이어가 정상적으로 경기는 계속 치러주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피드 플레이어들입니다. 스타니시치가 호카이 경기 뛰고 난 다음에 리그 개막이 들어가기도 전에 무릎 부상을 당했죠. 그러면서 프리시즌 동안 콤파니 감독이 스타니시치를 전술적으로 잘 활용해서 네. 변형 백스리의 오른쪽 센터백 빌드업을 할 때는 우파메카노 김민재 옆에 스타니시치가 서면서 변형 백스리를 만들어주고 포칼 올름전을 보면은 스타니시치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중앙 미드필더인 키미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높게 전진을 했었어요. 거기서도 키미이가 제법 잘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스타니시치가 있어야 좀 더 바이에른 뮌헨이 뭔가 빌드업의 유연성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고 그와 동시에 스타니시치가 레버쿠젠으로 임대를 갔던 지난 시즌에도 플레이를 보면 그래도 패스 배급이나 그 전술적인 움직임 후방에서 백스리를 만들어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올라가서 오른쪽 공격에 숫자를 더해주는 그런 전술적인 움직임을 굉장히 잘 수행해주는 선수거든요. 근데 스타니시치가 빠지면서 제가 보기에는 콤파니 감독의 유연성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토 히로키는 또 다쳤습니다. 네. 중족골 골절로 인해서 또 수술을 받았고 파블로비치의 어깨 부상 지금 이제 후연은 그래도 조금씩 소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깨 부상이 한번 강하게 또 실전처럼 힘을 주면 재발할 가능성이 또 있는 부상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했었고 팔리냐는 A매치 11월 A매치 기간 동안 갑자기 사타구니 부상. 그러니까요. 삼선에 고레츠카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유를 팔리냐 선수가 좀 만들고 말았고 그나브리는 어디 갔나 했더니 갑자기 무릎 부상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네. 여기에 해리케인은 지난번 도르트문트전에서 햄스트링 부상 한 2주 정도 이탈이 예고된다고 하고 지금 저희가 뭐 공식 부상자로 언급은 드리지 않았지만 김민재 선수가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전 이후로 발목 쪽 통증을 안고 뛰고 있대요. 근데 지금 마땅한 백업 자원이 뭐 다이어 선수를 콤파니 감독이 안 쓰니까 거의 없는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계속 이 센터백 자리 네. 고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또 눈이 찢어졌으니까 뭐 기사를 봤을 때는 괜찮다 뭐 그는 기계다 막 이러면서 뭐 진짜 그런 기계. 얘기도 네.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그냥 뭐 완전히 온전한 채로 뛰는 거랑 아닌 거랑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상을 지금 안고 뛰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분데스리가는 12월 20일 즈음이 지나면 겨울 휴식기를 그래도 네. 갖거든요. 일단 빠르게 정말 그 기간까지 김민재 선수가 잘 버텨주고 겨울 휴식기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버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바이에른 뮌헨도 좀 비슷하지 않나. 지금 부상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좀 버텨줘야지. 그 이후에 좀 부상자들이 돌아오면은 어느 정도 든든한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전반기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버텨야 됩니다. 지금 뭐 파블로비치, 스타니시치가 만약에 좀 빠르게 돌아온다고 해도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전반기에 잔여 일정을 소화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거든요. 네. 팀도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 그래서 저는 전반기 때는 공격력의 문제가 아직은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에게 따라올 가능성이
여전하다. 그리고 사네나 올리세나 뭐 올리세는 그래도 이들 중에서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지만 사네, 그나브리, 코망 지금 이 무시알라를 제외한 이선 자원들 다들 대체적으로 폼이 좀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들이 극적으로 12월 한 달 동안 갑자기 폼을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아마 계속해서 바이에른 뮌헨은 그 공격진들의 답답함 그리고 공격 전술에 있어서도 여기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선수들이 그 유연성을 가져다줄 만한 선수들이 워낙 부상으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기는 일단 최대한 버텨야 된다. 그리고 후반기 때 베스트 멤버들이 부상자들이 다 돌아왔을 때 그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우리가 지켜보고 기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좀 많이 모자란 상황에서 순위도 그렇고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을 그래도 콤파니 감독이 잘 내고 있고 리그에서는 그래도 체급으로 분명 바이에른 뮌헨이 네. 찍어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요. 정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선 다행히도 선두 경쟁을 하던 라이프치히가 갑자기 고꾸라지고 있고 그쵸. 프랑크푸르트가 물론 잘해주고 있지만 일단 미넨하고의 승점 차는 꽤 여유가 있거든요. 챔피언스 리그를 좀만 더 힘내주면 자력으로 그냥 16강 플레이오프 없이 8위 안에 들어서 16강 직행의 기회를 노릴 수도 있는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결과 자체는 전반기 때 잘 되고 있다. 네. 다만 후반기 때 좀 더 만만치 않은 일정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상자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어떤 팀이 될지를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상자들도 이제 돌아와서도 얼마나 컨디션 조절을 하는지도 굉장히 관건이 될 것이고. 네. 그럼 이명철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부상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좀 돌아와야 이 팀이 좀 더 잘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생각하세요? 1순위는요. 파블로비치입니다. 그쵸. 네, 이미 앞서서 파블로비치의 장점은 쭉 말씀을 드렸었고 올리세가 최근에 좀 부진하거든요. 네. 왜 부진할까 이유를 살펴보면 올리세가 오른쪽에 있을 때 그쪽으로 전환 패스가 빠르게 안 나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팔리냐도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 와서 수비적으로는 점점 적응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파블로비치보다는 전환이나 배급의 타이밍이 좀 답답했고 고레츠카는 나오면 가끔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냥 압박 한번 붙으면 그대로 경기에서 사라집니다. 그 체격 엄청 크고 큰 거구의 고레츠카가 안 보일 정도면 얼마나 삼선 미드필더의 영향력이 파블로비치가 빠지면서 줄어들고 있는지 키미만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그쵸. 제 생각에는 파블로비치가 있어야 좌우 전환의 템포도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바이에른 뮌헨이 측면 쪽에 서는 선수들 특히 올리세처럼 그래도 분명히 능력 있는 선수들이 빠르게 볼을 받아야 좀 더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런 전환 템포와 배급의 템포를 공격의 전체적인 속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파블로비치가 1순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순위는요? 2순위는 이 중에서 보면 저는 스타니시치인 것 같아요. 스타니시치가 프리시즌 때 콤파니 감독의 전술을 보면 변형 백스리의 오른쪽 센터백 그리고 이게 꼭 고정되지 않거든요. 네. 왼쪽 풀백의 알폰소 데이비스나 아니면 게헤이루가 갑자기 내려와서 오히려 김민재 우파메커너와 변형 백스리를 만들고 그럴 때 스타니시치는 오른쪽 폭을 벌리면서 오버래핑을 할 수 있는 풀백으로도 뛸 수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레버쿠젠 때 이미 숙달이 많이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스타니시치가 분명 이 선수도 성장을 더 해야 되는 선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타니시치가 이런 레버쿠젠에서의 전술적인 움직임이 익숙하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에 복귀를 하면 콤파니 감독이 원했던 시즌 사전의 어떤 그 구상 플랜 A가 좀 더 유연하게 가동될 수 있겠다. 그래야 측면 쪽의 톱니바퀴도 후방 빌드업시의 톱니바퀴도 더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요즘에 바이에른 뮌헨이 빌드업을 할 때 보면 김민재, 우파메카노 그리고 오른쪽 센터백으로 내려오는 키미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고레츠카 아니면 팔리냐면 한 명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한 명은 그 압박에 둘러싸였을 때 고립이 돼버리니까 추가적으로 위에 선수 한 명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즘에 무시알라가 하고 있어요. 근데 무시알라의 폼을 보면 공격적으로 더 올라가야 그렇죠. 되는 선수인데 자꾸 아래로 내려오는 게 강제가 되고 그런 문제점을 도르트문트가 압박으로 잘 괴롭혔기 때문에 베어 클라시커 때 무승부가 나왔던 거거든요. 체력을 조금 비축하고 있어야지 공격력이 더 올라가는데. 네, 무시알라가 하는 역할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삼선에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고레츠카나 팔리냐 옆에 키미가 같이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요. 오른쪽 센터백으로 키미가 안 내려오게끔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대신해줄 선수가 제가 볼 땐 스타니시치예요.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만약에 지금 부상 선수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다 돌아온다고 하면은 콤파니가 구상했던 후방 빌드업의 유연함을 확실히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빌드업 대응이 유연해야 지금 바이에른 뮌헨 상대하는 팀들 특히 도르트문트 같은 좀 그래도 체급이 있는 팀들은 위치를 다 파악하고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니까 그걸 그대로 예측해서 1대1 압박을 들어가 버리거든요.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그 후방 선수들의 유연성이 좀 더 갖춰져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파블로비치의 배급 능력과 스타니시치의 전술적인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 대회를 병행하고 있는 뮌헨이라서 팔리냐나 이토이로키도 사실 전술적인 유연성을 가져다줄 선수긴 하지만 올 시즌 정상 컨디션으로 좀 빠르게 돌아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토이로키도 팀 스쿼드의 뎁스를 위해서 또 김민재 선수도 쉴 땐 쉬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센터백 풀백이 가능한 이토이로키도 빨리 돌아와야 되고 팔리냐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삼선의 좀 뎁스를 위해서라도 돌아올 필요가 있고 해리케인 뭐
그나브리 그리고 서브 골키퍼 울라이까지 좀 돌아와야 그래도 스쿼드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스쿼드의 여유도 생기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후방 빌드업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공격력도 더 좋아질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하다. 빨리 네. 구성 선수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서 음. 한번 바이에른 뮌헨이 전반기에 버텨주고 네. 이제 후반기에 돌아올 선수들을 한번 기다리면서 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